네. 자, 61번 보겠습니다. 분묘기지권. 분묘기지권은 타인 토지의 분묘를 설치해. 자기 땅이 아니고 남의 땅에 분묘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그 분묘를 설치한 자가 분묘를 소유하겠죠. 소유하면서 그 분묘에 대해서 제사, 수호, 봉사를 목적으로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땅, 이걸 분묘기지라고 합니다. 그 분묘기지 및 주위의 공지, 요거를 사용할 수 있는 관습법적으로 인정되는 지상권 유사의 물권을 분묘기지권이라 한다. 이렇게 되죠. 취득하는 방법은 세 가지라 그랬어요.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서 설치하는 경우가 있고요. 타인 토지에 무단으로 분묘를 설치하고 20년이 경과가 되면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한다 그랬고요. 자기 땅에 분묘를 설치하고 분묘에 대해 이전하지 않고 땅만 팔아먹은 경우, 이때도 분묘기지권을 취득한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분묘기지권의 취득 사유 세 가지를 딱 머릿속에 일단 넣어두셔야 돼요. 1. 분묘기지권은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 타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죠. 관습상 물권입니다. 2. 분묘기지권의 봉분이 멸실되는 경우 있죠. 우리 산사태 같은 게 나가지고 봉분이 멸실되는 경우가 있는데 봉분이 멸실이 되면 분묘기지권을 소멸합니다. 그러나 설령 봉분이 멸실됐다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유골이 존재하고 원상복구가 가능하다면 분묘기지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3번. 봉분의 형태가 공시방법이에요. 따라서 평장, 암장, 자연장, 수목장 이런 것들은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4번. 분묘기지권 시효 취득할 수 있다 그랬죠. 아까 타인 토지에 분묘를 무단으로 설치하고 20년이 지나면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합니다. 분묘기지 소유권을 시효 취득하는 게 아니라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하는데 이때는 지류지급 의무가 없다. 이렇게 됩니다. 5번. 분묘지권의 효력은 주위의 공지에까지 미치는데 그 공지에 분묘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그 주위의 빈 땅에다가 새로운 묘지를 신설하는 거 안 됩니다. 쌍분 형태로 신설 안 돼요. 기존에 있던 묘지를 밀고 합장해서 단분 형태로 새롭게 만드는 거 이런 거 다 안 됩니다. 또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이전하는 거 이것도 안 됩니다. 새로운 묘지 신설 단분 쌍분 안 된다.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이장도 안 된다. 딱 머릿속에 넣으시면 됩니다. 5번 X. 62번 전세권. 자, 전세권은 부동산을 용도에 따라 상유식하고 전세금을 나중에 우선 변제받고 전세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되고 전세권 등기까지 해야 되는 물권이라고 그랬습니다. 임대차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런데 임차인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 따위를 확보할 목적으로 임대인과 전세권 계약을 하고 임차인 이름으로 전세권 등기하는 거 됩니다. 되는데 이때 꼭 임차인 이름으로 전세권 등기해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원칙이지만 임대인과 임차인과 제3자 사이 합의에 따라 해합에 따라 제3자 이름으로 전세권 등기하는 경우 합의라는 말이 꼭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임대인과 임차인과 제3자 사이 합의에 따라서 임차인이 아닌 제3자 이름으로 전세권 등기했을 때 요거 예외적으로 유효다라고 보는 게 우리 판례입니다. 거기 1번입니다. 2번. 전세권이 성립하려면 전세권 설정 계약 플러스 전세금 지급 플러스 전세권 등기 세 가지만 있으면 돼요. 목적 부동산을 설정자가 전세권자에게 인도하는 거 이건 전세권의 성립 요소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3번. 전세권과 전세금 반환 채권은 피담보 채권과 담보물권의 관계가 있어요. 전세권하고요. 전세금 반환 채권하고요. 담보물권과 피담보 채권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원칙 분리양도 못합니다. 한꺼번에 팔아먹어야 돼요. 팔아먹을 때는. 이것만 분리양도하는 거 절대로 안 됩니다. 근데 이것만 분리양도하는 게 되냐? 원칙은 안 되지만 예외적으로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외적으로. 전세금 반환 채권만 예외적으로 양도할 수 있는 경우 두 가지. 첫째가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하고 또 하나가 전세권 존속기간 중 전세권이 존속하고 있던 중에 조건부 채권으로 양도하는 거. 요거는 됩니다. 장차 전세권이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전세권이 소멸했을 때 전세금 반환 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그 조건부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괜찮다. 그게 3번입니다. 4번은 전세권은요, 기간이 최장 10년, 최장 10년이라는 건 10년을 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만 건물 전세권만은 1년 미만으로 정했을 때 1년으로 본다 그래서 1년 최단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장 10년이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4번 견관 건물 소유 목적으로 하는 토지 전세권 존속기간 10년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쫙 틀렸고요. 그냥 전세권은 10년 넘지 못한다요. 10년보다 단축하지 못한다가 아니라 10년을 넘지 못한다. 넘으면 단축시켜버립니다. 강행 규정입니다. 4번이 틀렸죠. 5번은 조문이죠. 304조 1항. 갑수 땅의 을이
토지 전세권의 터자가 건물을 갖고 있을 때 요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 따위 효력, 임대차라고 할까요? 지상권이나 임차권. 예. 을이 갑소유 땅의 지상권이나 임차권의 터자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을 때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하게 되면 이 전세권의 효력은 건물에만 효력이 미치는 게 아니라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도 미친다. 304조 1항. 타인 소유 토지 위의, 을의 입장에서 타인 소유 토지 위의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하게 되면 이 건물 전세권의 효력은 을이 토지에 대해서 갖고 있는 건물 소유를 위한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도 효력이 미친다. 304조 1항. 그래서 4번이 틀린 지문이 됩니다. 63번 유치권.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 있을 때 그걸 변제받기 위해서 그 물건을 유치, 즉 점유 및 반환을 거절하는 법정 담보물권을 유치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1. 건물 점유자가 건물에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건물이 불법 건물이야. 꼭 기억하세요. 아무리 갑소유 땅에 을이 건물을 갖고 있고 여기에 유치권자 병이 있다 하더라도 즉 건물에 대해서 정당한 유치권이라 하더라도 이 건물이 토지에 대해서 불법 건물이라면 토지 소유자는 물론이고 토지에 대해서 정당한 권리를 갖고 있는 자라 하더라도 토지 소유자에게는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이 건물은 철거돼야 됩니다. 이 건물이 불법 건물이라면, 적법 건물이라면 토지 소유자에게 유치권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불법 건물이라면 아무리 건물에 대해서 정당한 유치권을 갖고 있는 자라 하더라도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자, 2번 유치권은요. 점유 및 반환 거절을 내용으로 해. 그러니까 자기 물건을 자기 자신한테 반환 거절한다는 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타인 물건이어야 돼요. 자, 그래서 조심하실 판례가 2번인데요. 건축업자인 부동산공사 수급인이 원래 수급인이 완성한 건물은 도급인이 건축주가 원시 취득하기 때문에 공사 대금을 안 주면 수급인은 그 건물을 유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판례는 만약에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신축을 했다면 건물이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신축을 했다면 그러니까 일단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공사를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공사 대금을 한 방에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경우 이런 경우를 생각하시면 이렇게 건물이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신축이 됐다면 이때는 수급인이 건물 소유권을 원시 취득하니까 따라서 수급인은 공사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자기 소유 건물을 유치할 수는 없죠. 그래서 2번 X 건물에 대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 왜? 수급인 건물입니다. 수급인 건물. 3번 유치권자가 그가 점유한 건물에 거주하며 사용하여 예컨대 주택 건축업자가 건축주가 돈을 안 줘서 그 주택을 유치해. 유치는 원래 점유 및 반환 거절이에요. 근데 유치하면서 플러스 거주 사용까지 해. 요걸 우리 판례가 요 유치하고 있는 목적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라고 합니다. 왜 중요하냐? 유치권자는 유치물에 대해서 채무자 승낙 없이는 그 유치물을 사용하거나 대여하거나 담보 제공을 못해요. 원칙적으로. 다만 요 보존에 필요한 사용만큼은 채무자 승낙이 없어도 돼요. 그래서 유치권자가 목적물을 사용하는데 그 사용이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냐 아니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한데 어쨌든 유치권자가 그 유치 물건을 거주하면서 사용까지 하는 것을 우리 판례는 보존에 필요한 사용으로 보니까 채무자 승낙 없이 할 수 있어요. 다만 채무자 승낙 없이 사용했기 때문에 요 사용이익은 유치권자가 수취할 수가 없고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만 한다. 여기까지 기억을 해주세요. 채무자 승낙 없이 할 수 있다. 사용이익은 반환하라. 3번 옳은 지문이죠. 이득은 반환하라. 4번은요. 유치권 안 되는 거 보증금, 권리금, 부속물 매매대금, 건축 자재대금,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채권, 계약 명의 신탁에서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행사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6개 외웁니다. 유치권 안 되는 거. 유치권 안 된다 그랬어요. 외우세요. 다시 한번. 보증금, 권리금, 부속물 매매대금, 건축자재대금,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채권,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행사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이런 것들은 유치권 인정 안 된다. 안 된다. 키워드 찾아내시면 돼요. 4번 권리금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유치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5번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제3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해서 전세금을 수령. 자, 유치권자는 좀 전에 뭐라 그랬어요? 채무자의 승낙 없이는 유치물을 사용해서도 대여해서도 담보로 제공해서도 안 되죠. 그러니까 채무자 승낙 없이 전세권 설정하는 것도 안 돼요. 그런데 채무자 승낙 없이 유치 목적물에 전세권을 설정해주고 전세금을 받았다. 이 전세금에 이자가 붙겠죠. 이 이자가 부당이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는 채무자에게 반환해야 된다. 전세금은 나중에 전세권자에게 돌려줘야 되니까 이건 채무자에게 반환할 필요가 없지만 이자, 전세금에 대한 이자 상당의 만큼은 채무자 승낙 없이 전세권을 설정해주고 전세금을 받았다면 그 전세금에 대한 이자만큼은 부당이득이기 때문에 채무자에게 반환하라. 부당이득으로. 옳은 지문이 됩니다. 만약에 이걸 채무자 승낙을 받았다. 채무자 승낙을 받았다면 이 이자를 수취하여 원본 및 이자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승낙을 받지 않았다면 부당이득이니까 채무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이렇게 나눠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64번 저당권 1. 저당권자가 경매를 실시해서 경매 절차가 개시됐다. 저당 목적물 제3취득자.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채무를 인수하지 아니한 채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을 취득한 자. 제3취득자죠. 여러분들 보호장치가 3개가 있어서 하나가 뭐예요? 경매인이 될 수 있다. 또 하나가 변제권과 구상권이 있다. 세 번째로 지출한 비용 상환처권 최우선에서 배상받는다. 그 중에 1번 뭐죠 이거? 경매인이 될 수 있다. 원래 민사집행법에 의하면요, 목적물이 경매될 때 그 목적물의 소유자는 경매에 참가할 수가 없어요. 자기 걸 경락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저당 목적물 제3취득자는 경매인이 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1번 5. 2번은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의 범위 360조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저당권 실행비용 5가지를 배당을 받게 되는데 이때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을 지연배상이라고 하고 지연배상은 원본의 이행기를 경과한 후 1년분에 한해서만 경매대가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번 5. 3번 절대로 안 된다 그랬어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담보물권과 피담보 채권은 분리양도 못합니다. 특히 담보물권만 분리양도 하는 건 절대로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당권자가 담보물권자가 저당권과 피담보 채권을 함께 양도하는 건 괜찮지만 저당권만을 채권과 분리해서 양도하는 거 절대로 안 된다. 3번 X. 4번은 저당권 침해 중에서 설정자에 의한 침해가 있을 때 담보물 보충을 청구할 수 있죠. 이때 저당권 설정자가 둘, 채무자 또는 물상 보증인 이렇게 되겠죠. 5번은 아까 전세권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원래 저당권자는 채권자여야 됩니다. 부종성 때문에. 그래서 채권자가 돈을 빌려준 게 을이다. 그럼 당연히 저당권자도 을로 등기가 되어 있어야 돼요. 부종성 때문에 채권자가 곧 저당권자로 등기가 되어 있어야 돼요. 따라서 돈을 빌려준 채권자는 을인데 채권자 을이 아닌 제3자 이름으로 저당권이 등기가 되어 있다면 이 등기는 원칙 무효가 됩니다. 무효. 근데 우리 판례가 예외를 인정한다 그랬어요. 아까 채무자와 채권자와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었다. 그리고 채권이 실질적으로 제3자에게 귀속이 된다. 라고 된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채권자가 아닌 제3자의 이름으로 저당권이 등기된 경우에도 유효가 됩니다. 예외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게 5번이죠. 65번 근저당권. 장래 발생한 불특정 채권을 결산기의 일정에까지 채권이 이렇게 계속적 거래계약, 당좌 대여계약에 따라서 이렇게
들쭉날쭉하다가 결산계 딱 확정이 돼요. 근데 이게 얼마가 확정이 될지 모르니까 최고액이라는 우선변제 한도를 정해서 저당권을 설정하게 돼요. 이 최고액은 채권액이 아닙니다. 우선변제 한도를 말하는 거예요. 나중에 채무자가 이 확정된 돈을 안 갚으면 목적물을 경매해서 경매대가로부터 최대한 배당받을 수 있는 게 최고액입니다. 이걸 근저당권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확정 이후에는 채권이 더 이상 증감하지 않죠. 그러니까 확정 후에 발생한 채권은 담보되질 않아요. 반면에 확정 전에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 확정 이후에 붙는 이자나 지연배상, 확정 전 채권에 대해서 붙는 이자나 지연배상은 최고액에 포함되는 한 담보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1번 피담보 채무가 확정되기 전에, 이건 다른 거네요. 요거까지 기억을 하시고요. 1번은 피담보 채무가 확정되기 전에, 자 지금 채무자가 갑이고 채권자가 을인데 요거 변경하는 거 돼요. 사람 변경하는 거 됩니다. 채권 채무자 바꾸는 거 괜찮습니다. 최고액 변경 되고요. 확정되기 전에, 쉽게 말하면 확정되기 전에,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계약 내용 변경이 가능해요. 두 가지 조심하세요. 최고액을 변경했을 때는 변경 등기까지 해야 됩니다. 요거 하나 하고요. 또 하나가 채무나 채무자를 변경했을 때는 변경 전 채무는 담보되지 않고요. 변경 후 채무만 담보된다. 변경 후 채무만. 아, 저 자식이 후자는 한자를 모르는구나. 알아요. 네, 알아요. 이렇게 쓰는 건데 귀찮아서 지금 전만 한자로 써놓고 후는 한글로 써온 거니까 머릿속에 박으세요. 채무자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변경 전 채무는 담보되지 않는다. 변경 후 거만 담보된다. 1번 X. 변경 전 것은 담보되지 않습니다. 2번 동일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자 갑이 있고요. 채권자 을이 있어요. 한 사람이 하나의 채무를 담보를 위해서 연대보증계약과 물상보증계약을 체결했다. 지금 얘가 채무자고 얘가 채권자인데 담보가 없어요. 그래서 병이 담보를 제공해요. 예컨대 아들놈이 돈을 빌리는데 부동산이 없어서 아버지가 담보를 제공해요. 물상보증이네요. 근데 이 사람이 여기에서 더 나가서 연대보증까지 했어요. 물상보증인과 연대보증의 차이는요, 물상보증인은 채무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돈을 못 갚으면 얘는 물상보증인은 돈을 갚을 필요가 없어요. 목적물만 날리면 돼요. 반면에 연대보증이라면 얘가 돈을 못 갚으면 돈을 갚아야 돼요. 당연히 채무 액수가 다르죠. 물상보증인의 지위에서는 목적물만 날리면 돼요. 끝이에요. 그러나 얘는 다 갚아야 되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연대보증 채무의 범위는 담보물 가액의 범위로 제한된다. 아니라. 물상보증인의 지위에서는 목적물만 가지고 갚으면 그걸로 끝나요. 목적물 가액으로 끝나요. 그런데 연대보증인이라면 그거하고는 별개로 얘가 갚아야 될 돈, 채무 전액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대보증인으로서 갚아야 될 액수가 목적물 가액의 범위로 제한될 리가 없죠. 전혀 별개란 말이죠. 물상보증인이라면 가액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걸로 끝나지만 연대보증이라면 채무 전액을 갚아야 되니까 2번 틀렸죠. 다른 사정이 없다면 연대보증 채무의 범위는 이 목적물 가액의 범위로 제한되지 않는다. 채무 전액을 보증하게 된다. 이렇게 되겠죠. 자, 2번 X. 3번 최고액은 아까 우선 변제 한도라 그랬어요. 따라서 확정된 채권액이 최고액을 초과할 때 채무자는 다 갚아야 돼. 그러나 목적물이 경매됐을 때는 여기까지만 우선 변제를 받아요. 최고액은 채무자의 변제 책임의 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변제 한도를 말한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3번 채무액이 최고액을 초과할 때 채무자는 최고액만을 변제하고는 근저당의 말소를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채무의 전부를 갚아야 근저당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번 X.
4번은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부동산의 제3취득자. 제3취득자는 채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갚으면 돼요. 최고액까지만 갚으면 돼요. 물상보증인이나 제3취득자는 물상보증인이나 제3취득자는 최고액까지만 변제하면 됩니다. 문제는 예를 들어서요. 조금 까다로운데 최고액이 1억이에요. 근데 확정된 게 1억 3천이에요. 근데 채무자가 2천을 갚아요. 그럼 1억 3천에서 1억 1천으로 줄어들죠. 채권이. 이때 요 최고액도 요 갚은 만큼 2천이 빠지느냐. 즉 우선 변제 한도가 8천으로 줄어드냐. 아니죠. 이건 아니죠. 채권을 변제했을 뿐, 채권을 2천을 변제했을 뿐 최고액을 줄인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4번 보면 근저당권 목적이 있는 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채무자 또는 제3자의 변제 등으로 피담보 채권 일부가 소멸했다. 채권 1억 3천이었는데 2천을 변제함으로써 2천이 줄어들고 잔존 채무가 1억 1천이 되었다. 그런데 이 잔존 채무가 여전히 최고액을 초과하고 있을 때에는 자신의 부동산에 부담하는 이 책임, 이 1억도 2천 갚은 만큼 줄어들었다. 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 최고액은 여전히 1억이다. 이 부동산에서 책임져야 될 액수는 여전히 1억이다. 요것도 2천 감축되었다. 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됩니다. 4번이 옳은 질문이죠. 5번 근저당권이 이전됐다. 갑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자 을이 있었다. 채권도 갖고 있다. 이걸 한꺼번에 팔았다. 병에게. 그럼 채권도 팔은 거고 근저당권도 팔은 거다. 채권 파는 것은 얘한테 통지하라. 근저당권은 부기등기로 이전 등기하라. 그리고 이 상황에서 갑이 병에게 돈을 갚았다. 말소해야 되죠. 누굴 상대로 말소를 청구해요? 수인을 상대로 말소 청구한다 그랬어요. 근저당권 양수인을 상대로. 두 번째, 이 양수인 이름으로 되어 있는 부기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게 아니라 원래의 채무자인 을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설정등기, 말소등기를 청구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을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설정등기가 말소가 되면 병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근저당의 부기등기는 직권으로 말소가 됩니다. 5번, 근저당권 이전에 부기등기가 되었을 때 채무가 소멸된 경우, 갚아버린 경우에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 청구는 누구를 상대로 하는가? 양도인이 아니라 양수인을 상대로 한다. 이것도 기억을 꼭 해주세요. 5번도 X. 옳은 거 4번. 66번 계약법은 좀 쉽죠. 1번 쌍무는 모두 유상이다. 맞지요? 그림이 이렇게 그려진다 그랬어요. 쌍무가 있고 편무가 있고 그리고 편무의 증여와 사용대차가 있고 현상광고도 편무지만 요거까지 합쳐서 유상이 되고 요게 무상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 그림 보면 어때요? 쌍무는 전부 유상이다. 유상이 전부 쌍무인 것은 아니다. 무상은 전부 편무다. 그러나 편무가 전부 무상인 것은 아니다. 왜? 요놈 때문에 현상광고 편무지만 유상이니까. 1번 옳은 지문. 2번 사용대차 편무 무상계약. 3번 현상광고 낙성이 아니라 요물. 우리 민법상 14개의 전형계약 중에서 유일한 요물계약 현상광고 이렇게 됩니다. 4번 부담부증여. 농지를 증여하면서 1년에 쌀 2가마씩을 보내라. 이 부담부증여죠. 부담부증여도 편무입니다. 편무인데 증여자가 부담의 한도에선 담보침을 지게 됩니다. 편무지만 그냥 증여와는 달리 부담부 증여는 쌍무 유상하고 비슷해요. 농지를 주고 쌀 2가마니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편무지만 그 성질은 쌍무 유상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박으세요. 편무예요. 편무지만 동시이행의 항변권, 위험부담, 그 다음에 담보책임 이런 것들이 적용될 수 있어요. 농지를 증여했는데 그 농지에 하자가 있다면 농지를 증여한 사람은 요 부담의 범위 내에서 담보책임도 부담하도록 합니다. 편무지만
쌍무와 유상처럼 취급한다는 거. 4번 5번 매매 일방계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방계약은 나중에 본계약이 일방적으로 체결돼요. 본계약이 체결될 때 상대방과 협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방계약 당시에 미리 본계약의 내용이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이 되어 있어야만 됩니다. 옳은 지문이죠. 틀린 거 3번. 67번 약관. 보험약관처럼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할 목적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 상대방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마련하기 때문에 규제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마련된 게 약관규제법이다. 그렇죠? 그 약관규제법 내용을 물어봅니다. 일단 약관규제법에서는 약관을 작성한 자가 상대방에게 약관을 명시 설명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지요. 명시 설명 안 해도 되는 거, 상대방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거, 법령에서 규정된 걸 부연 반복하는 거, 이런 것들은 아무리 중요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명시 설명할 필요가 없다. 1번 X. 2번 약관 해석의 원칙, 객관적 통일적 해석의 원칙. 개별 당사자의 구체적인 사정 따위를 고려하지 않고 객관적이고 통일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2번 X. 3번 불명확할 때 작성자에게 불이익하게. 작성자에게 불이익하니까 누구한테? 상대방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되죠. 3번이 답이죠. 4번 보세요. 4번은요. 사업자가 져야 될 책임을 상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한테 떠넘겨. 무효. 지가 부담할 책임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거. 무효. 5번. 우리 민법상 계약이 해제가 되면요. 돈 받은 사람은 받은 날부터 돈을 이자를 붙여서 돌려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약관에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사업자는 돈만 돌려주면 되고 이자는 안 돌려줘도 된다라는 약관이 있어. 무효 이렇게 되죠. 사업자에게 대단히 유리한 조항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무효가 된다. 그래서 4번, 5번 무효가 된 약관 조항이다. 기억하시면 되지요. 옳은 거 3번. 68번 계약의 성립. 자, 1번 전형적인 청약의 위인. 상가나 아파트 분양 광고 청약의 위인. 자, 2번 청약은 특정인에게 할 수도 있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할 수도 있죠. 자판기 설치 기억하셔야 했어요. 반면에 승낙은 특정한 청약자에게만 할 수 있고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승낙할 수는 없다 그랬습니다. 2번 X. 3번은 529조. 청약자가 기간을 정하지 않고 청약을 한 경우에는 상당 기간 경과할 때까지 승낙 통지를 받지 못하면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조문 그대로. 4번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 533조. 승낙으로 볼 수 있는 일정한 사실이 있을 때 계약이 성립. 5번 532조 교차 청약. 그래서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과 교차 청약에 의한 계약 성립도 인정하고 있죠.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은 승낙으로 볼 수 있는 일정한 사실이 있을 때 청약자가 그 사실을 알 필요도 없이 계약이 성립하고요. 교차 청약은 동일한 양 청약이 모두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하게 됩니다. 532조, 533조 조문 기억하시면 됩니다. 틀린 거 2번. 69번 동시 이행의 항변권. 우리 매매와 같은 쌍모 계약을 체결했는데 매도인이 재산권을 넘겨줄 때가 됐고 그럼 대금을 지급할 때가 됐어요. 그런데 매도인이 재산권을 안 넘겨줘서 돈 내놔. 그럼 나 못 줘. 반대로 매수인이 돈은 안 주면서 물건 내놔. 그럼 가면 못 줘. 이런 걸 동시 이행의 항변권 그랬죠. 자, 1번 외워야 될 게 있었어요. 동시 이행 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상기할 수 없다. 요거 하고요. 두 번째로 동시 이행 항변권이 붙은 채권이라 하더라도 이행기가 되면 소멸시에 걸린다. 두 가지 암기 동자산 X 동체속 동그라미 외우자 그랬어요. 1번 옳은 지문이네요. 동시 이행 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상기할 수는 없다. 2번은 선이행 의무 있는 사람은 항변권이 원래 없어요. 중도금 같은 거 먼저 줘야 돼. 그런데 중도금 지급 같은 선이행 의무라 하더라도 항변권 인정되는 예외 2개. 선이행 의무 지체 중 중도금을 지체하던 중
상대방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 하고요. 기억나시죠? 또 하나가 불안의 항변권이라고. 아파트 중도금을 내야 될 선이행 의무자가 있는데 내야 될 날짜가 됐는데 이 건설회사가 신용불안이야. 그럼 중도금 내기 싫지요. 이런 걸 불안의 항변권이라고 합니다. 선이행 의무자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상대방이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더라. 그럴 때는 선이행 의무의 경우에도 항변권이 생긴다. 2번 이게 불안의 항변권이죠. 3번 동시행관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지난 시간에 구분소유적 공유가 어떤 건지 말씀을 드렸었죠? 이번 시간에 했나? 아니구나. 지난 시간에 했겠죠? 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가 됐다. 각과 을이 공유로 등기가 되어 있고 그런데 특정 부분을 사용수익하고 있다. 근데 이걸 해소하고 싶다. 그러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상호 명의신탁이라고 하는데요. 이 상호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를 하고 각각 지분을 이전 등기해 주면 돼요. 이때 지분을 이전 등기해 주는 거 당연히 동시 이행관계 라고 해야죠. 어느 한쪽이 먼저 등기를 넘겨주도록 해서는 안 될 겁니다. 3번 X. 4번은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었을 때 부당이득 반환 동시행관계고요. 5번은 동일한 쌍무계약을 통해서 대가성 채무가 생겼을 때 그 채무가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세 가지 채권이 양도가 되거나 채무가 인수가 되거나 여기 5번처럼 어느 일방이 이행 불능이 되어 그 채무가 손해, 배상, 채무로 바뀐 경우에도 채무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걸로 보아서 기존의 항변권은 그대로 존속한다는 게 우리 판례입니다. 기존의 항변권은 그대로 존속. 외우세요. 세 가지. 반면에 쌍무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나중에 경계계약을 체결했다. 경계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기존 채권 채무는 내용이 바뀌게 돼버려요. 즉 동일성을 상실하게 돼요. 그러면 기존 계약관계에서 존재했던 항변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채권양도, 채무인수, 이행불능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채무 이런 말이 나왔을 때는 항변권 존속한다. 반면에 경계계약을 체결했다라는 말이 나왔을 때는 항변권은 소멸한다. 이렇게 구별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자, 5번 옳은 지문이죠. 항변권은 그대로 존속. 틀린 거 3번. 70번. 갑은 자기 소유가액을 을에게 매도하면서 돈은 병에게 주기로 제3자를 위한 이야기죠. 근데 이런 문제 나오면 제3자를 위한 아이고야. 밑에 뭐가 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70번 갑이 을에게 물건을 팔면서 돈은 병에게 주기로 제3자를 위한 계약. 요약자, 낙약자, 수익자, 요놈이 채무자. 꼭 나온다고 봐야죠. 이거. 이렇게 되죠. 제3자를 위한 계약 1. 병이 수익의 의사표시한 후에 을이 약정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병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제3자가 수익의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낙약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첫째, 계약해제는 요약자가 이때 제3자 동의 따위 받을 필요 없다. 두 번째, 원상회복 부당이득 반환도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에 따라서 낙약자는 제3자에게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따위를 청구할 수가 없다. 세 번째, 수익자는 그럼 뭘 하냐? 손해배상. 세 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1번 제3자 병이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2번 제3자 병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3번 제3자가 수기의사 표시를 한 후에는 요약자, 낙약자는 제3자 권리를 변경, 소멸시킬 수가 없어요. 후에는 변경, 소멸을 못 시켜요. 그럼 뒤집으면 얘가 수기의사 표시하기 전에는 변경, 소멸시킬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게 3번. 병이 수익에서 파시기 전에는 갑과 을은 합의로 병의 권리를 변경,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4번 병이 수익에서 표시한 후 갑이 을의 사기로 계약을 취소. 얘가 수익에서 표시한 후에도
요 계약 자체는 얼마든지 취소나 해제가 가능합니다. 병에 동의받을 필요 없어요. 이때 이 병 보호되는 제3자 아닙니다. 우리 특히 사기 같은 거 어때요? 110조 사망에서 사기 따위를 이루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해서 선의 제3자를 보호하고 있죠. 그런데 제3자를 위한 이야기 사기나 강박을 이루 취소되었을 때 이 제3자는 그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라는 거. 따라서 갑이율의 사기를 계약을 취소할 때 병이 선이든 악이든 상관없어요. 갑은 취소할 수 있고요. 나아가 병이 선이든 악이든 병은 보호하지 못하니까 선의의 병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4번이 틀렸고요. 5번 을은 자 병이 수익에서 표시한 다음에 돈 내놔라 그래요. 돈 내놓으라 그러는데 을이 아직 물건을 못 받았어요. 그럼 을은 나 아직 갑부터 물건 못 받았다. 돈 못 주겠다라고 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터잡은 항변 주장할 수 있다 그랬죠? 네, 그래서 5번도 옳은 지문 소유권을 넘겨받을 때까지는 병의 대금 지급 청구를 거절할 수가 있게 됩니다. 4번이 틀린 지문. 71번 계약 해제에 관한 설명도 틀린 거. 이 계약의 성질에 의해서 일정한 시일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정기행위라고 부르죠. 정기행위는 이행지체가 있을 때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지 최고 없이 해제된다. 그러면 안 됩니다.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 2번은 불가분성 해제권자가 소인이 있거나 상대방의 소인이 있을 때 전원에 대하여 행사하라. 3번은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계약 해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데 그 손해배상은 이행이익 배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실뢰이익 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 판례. 4번 부동산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받은 돈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받은 날로부터 법정이자로 가산한다 그랬죠? 받은 날로부터 돈 돌려주는 것과 매도인이 돈을 돌려주는 것과 매수인이 물건을 돌려주는 게 설령 동시이행관계라 하더라도 그 동시이행관계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자는 받은 날로부터 법정이자를 가산해서 반환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게 4번이죠. 5번은요. 이행불능과 그래서 예컨대 각과리 부동산을 매매했는데요. 토지를 매매했는데 요게 가압류가 되었어요. 갑의 채권자에서. 근데 설령 갑의 채권자에서 가압류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을이 돈을 갖고 가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는 이행불능이 아니죠. 그래서 가압류만으로는 이행불능이 아니에요. 가압류 플러스 갑이 가압류를 해제할 만한 돈이 없어. 개털이라고 제가 그랬어요. 무자력. 여기까지 와야 가압류 플러스 무자력까지 와야 이행불능이 된다 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 읽어보겠습니다. 5번 매매 목적인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가 있는 경우에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틀렸죠. 가압류 된 것만으로는 이행불능이 아니더라. 매도인이 무자력까지 되어야 이행불능이더라. 따라서 5번 X. 가압류된 사실만으로는 이행불능이 아니므로 매수인은 최고 없이 해지할 수 없다. 이렇게 됩니다. 5번이 틀렸지요. 72번 계약금 매매와 같은 유상계약을 체결하면서 일방이 타방에게 교부하는 금전 기타 물건 계약금 계약이 꼭 있어야 되고 계약금은 증약금을 최소한도의 성질로 하고 민법상 해약금으로 추정되고 특약이 있을 때 위약금이 되고 계약금을 주고받으면 해제권이 하나씩 생기는데 이 해제권은 교부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수령자는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다. 계약금에 의한 해제가 있을 때는 계약은 소급해서 소멸하되 원상회복 의무라든가 손해배상 책임 따위는 생기지 않는다. 이게 기본 뼈대입니다. 그런 게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1. 매도인이 전혀 이행에 착수한 바가 없다 하더라도 매수인이 종동을 지급했다면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행에 착수했다면 더 이상 계약금 해제는 불가. 1번 X. 2번 매수인이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했어요. 자, 계약금에 의한 해제니까 손해배상 따위 청구할 수 없다. 2번 X. 3번 원상회복도 생기지 않는다. 3번도 X. 계약금에 의한 해제의 경우에는요.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 청구할 수 없습니다. 4번 계약금 계약은 요물계약이라 그랬어요. 따라서
계약금을 주고받기로 약속만 했을 뿐 약속한 계약금을 아직 주지 않았다면 계약금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은 거고 따라서 약속한 계약금을 주지 않았다 해서 주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자, 매매 계약이 있고 이게 주계약이에요. 여기에 계약금 계약까지 보통 하게 되는데 이 계약금 계약은 계약금을 줘야 성립해요. 그러니까 아직 계약금을 주지 않았다면 계약금 계약은 성립한 적이 없어요. 체결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약금을 줄 의무도 없고 따라서 계약금을 주지 않는다 해서 주계약인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4번이 옳은 지문. 5번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주고받았다. 계약금을 주고받다. 그런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약벌의 성질 간다. 위약벌은 위약금의 일종이에요. 위약금은 두 가지가 있어요.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고요. 위약벌이 있어요. 그런데 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든 위약벌이든 위약금의 성질을 가지려면 반드시 당사자가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이 있어야만 됩니다. 특약이 없다면 계약금은 절대로 위약계약금의 성질을 갖지 않습니다. 5번 X. 73번은 너무나 쉽죠. 자, 매도인의 담보 책임의 내용이 5개죠. 대금감액 청구, 계약 해제, 손해배상 청구, 완전물 급부 청구, 출제액 상환 청구 5개. 3번에 있는 하자 보수 청구는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 아니라 수급인의 담보 책임이다. 건축업자와 같은 수급인의 담보 책임의 내용이에요. 하자 보수 청구 같은 것들은. 답은 3번. 74번 임대차 1. 무단전대네요. 무단전대의 경우에 임대인은 뭐 할 수 있다? 해지. 다만 배신적 행위가 아니라면 해지할 수 없다 그랬고요. 2번. 차임은 언제 줘야 돼요? 약정한 시기. 약정이 없으면 동산이나 건물이나 건물의 대지 임대차는 매월 말, 기타 토지 임대차는 매년 말, 수학기가 있을 때는 수학후 지체 없이 그래서 후급을 원칙으로 한다 그랬죠. 2번 옳은 지문이죠. 건물이나 건물 대지 임대차는 매월 말, 기타 토지는 매년 말. 3번은 임차인의 수인 의무. 임대인이 보존에 필요한 행위할 때 임차인은 거절하지 못한다. 단 임차인 의사에 반하여 임대인이 보존 행위를 하고 그로 인하여 임차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자, 임차인의 수인 의무. 4번 임차인이 유익비. 자, 임차인은요 필요비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필요비는 지출을 즉시 청구할 수 있는 반면에 유익비는 임대차가 종료가 돼야 되고요. 가액 증가가 현존해야 돼요. 이럴 때만 청구할 수 있어요. 따라서 4번이 틀렸죠. 유익비를 지출했을 때 즉시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는 없고 임대차 종료 후 가액 증가가 현존한 때 증가액 또는 지출액 임대인 선택에 쫓아 소유자의 선택에 쫓아 증가액 또는 지출액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익비를 지출하는 경우부터 뒤를 쫙 다 지워야 되죠. 뭐라고 바꿔야 돼요? 임대차 종료 후 가액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하나여 증가액 또는 지출액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바꿔야 옳은 지문이 됩니다. 75번 지상물 매수 청구권. 자,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토지 임대차의 토지 차인에게만 인정되죠. 두 가지. 기간이 만료가 되고 갱신을 청구했는데 거절당한 경우. 그래서 원래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갱신을 먼저 청구하는 게 전제가 됩니다. 이 권리는. 그러나 예외가 하나 있죠. 기간에 정함이 없는 토지 임대차에서 임대인이 해지 통고를 한 경우에는 이때 임차인은 굳이 갱신 청구할 필요 없이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우리 민법상 토지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입니다. 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1번 형성권이니까 재판상 재판 외로 행사할 수 있고요. 2번 그 건물에 근저당권 따위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3번 임차인의 차임 연체와 같은 채무 불이행을 이뤄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당연히 안 되죠. 지상물 매수 청구를 행사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라 그랬어요.
요거하고 요거하고. 따라서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지가 되었을 때는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4번은 요런 그림이 있었죠. 그 임차인 소유 건물이 임대인 소유 토지와 임대인 이외의자 소유 토지에 걸쳐서 건립이 되어 있을 때 일단 기본이 이 건물을 전부 사라 로 청구할 수는 없고 임대인 소유 토지 위에 있는 건물 부분 중에서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부분에 한해서만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이 건물 자체가 통으로 되어 있고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면 아예 매수 청구할 수 없다 라고 해야만 됩니다. 4번 옳은 지문이네요. 5번은 임대차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갑소유 땅에 임차인들이 건물을 갖고 있는데 임대차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매수를 청구 안 했어요. 그래서 철거를 청구했고 승소했어요. 임대인의 철거 소송이 승소 판결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우리 대법원 요게 철거가 집행되기 전에는 여전히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가 판례라 그랬습니다. 그게 5번입니다. 또 꼭 기억하셔야 될 판례입니다. 76번 주택임대차보호법 1번 주택임대차 기간이 어떻죠?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했을 때는 몇 년으로 본다? 2년으로 본다. 그런데 2년 미만으로 정했을 때 즉 뭐 예컨대 1년으로 정했을 때 임차인만은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그럼 1번 존속기한을 1년으로 정했을 때 임차인만은 1년이니까 2년 미만이죠. 임차인만은 1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임차인만은. 임대는 안 돼요. 2번은 민법상 임대차가 끝이 나면 보증금을 안 돌려줬을 때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동시 이행의 항변권만 인정합니다. 반면에 주택임대차나 상가건물 임대차는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안 돌려준다. 이럴 때는 동시 이행의 항변권 외에 플러스 그 임대차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라는 특별 규정을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3번은 민법상 임대차가 아닌 주택임대차 법정갱신 임대차 기간 만료 전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이 나가달라라는 통지하지 않은 경우 또 만료 전 1월까지 임차인이 나가겠다라고 통지하지 않은 경우 동일 조건으로 전임대차와 동일 조건으로 갱신하는 걸로 보되 기간은 2년으로 고정이 되고요. 임차인만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요. 이 해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하고 3월이 경과되면 해지가 되지요. 주택임대차 법정갱신 꼭 기억하세요. 따라서 3번 5, 4번 틀렸죠. 2개월이 아니라 3개월. 5번 임차인의 차임연체와 같은 채무 불이행이 있을 때는 법정갱신 인정하지 않습니다. 주임법에. 4번이 틀린 지문이 됩니다. 77번 집합건물 이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 일동 건물 중 구분된 각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고 있고 그 일동 전체를 한 개의 건물로 등기하는 게 되냐? 된다. 보세요. 갑소유 건물이 있고요. 갑이 건물을 이렇게 줘요. 층마다 이렇게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요. 이때 갑이 전체를 한 동 건물로 소유하고 각각을 임대만 할 수도 있고요. 갑이 각각의 부분을 분양할 수도 있죠. 그건 소유자만이에요. 그러니까 한 동 건물의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 해서 꼭 이걸 집합 건물로 등기할 필요는 없고요. 전체를 한 동 건물로 등기할 수도 있고 구분 소유 건물로 등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건물 소유자의 의사의 자유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1번 X 일동 건물 전체를 한 동 건물로 등기하는 것도 허용되고 각 부분을 구분 건물로 등기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건물 소유자의 자유, 선택의 자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2번은 공용부분에 관한 지분. 이걸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이라 하죠. 전유 부분 면적 비례에 의하죠. 그리고 절대로 공용부분은 분할 안 됩니다. 3번 대지 사용권은 꼭 소유권만 되는 게 아니에요. 지상권도 되고요. 임차권 따위도 됩니다. 우리 반값 아파트라는 걸 만든 적이 있죠. 그게 뭐예요?
국유 토지에 아파트 짓고 아파트만 분양하고 토지는 임대차. 이게 반값 아파트죠. 그러니까 대지 사용권은 꼭 소유권에 한하는 게 아니에요. 3번 X. 4번 집합건물 구분 소유자는 공용부분에 대한 보존행위 단독으로 할 수 있죠. 왜?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고요. 공유니까 보존행위 단독으로 할 수 있고요. 나가 여기에 지분권 갖고 있죠. 이 소유권이죠. 따라서 물권적 청권 인정되죠. 반환 청권 같은 거 인정됩니다. 소유권에 처자면 물권적 청권도 포함됩니다. 자, 5번. 아파트 전소유자인 갑이 관리비를 체납을 해요. 그리고 을한테 아파트를 팔아요. 갑이 체납한 관리비 중에서 갑이 체납한 관리비를 다 승계하는 게 아니라 갑이 체납한 관리비 중에서 공용 부분 체납 관리비 요것만 승계합니다. 따라서 전유 부분 체납 관리비라든가 연체료 따위는 승계하지 않고요. 또 하나 이걸 얘가 승계한다 해서 얘가 면제되는 게 아니에요. 똘똘마리로 승계합니다. 중첩적 승계예요. 갑이 을이 요걸 승계했다 해서 갑이 요거에 대해서 면책을 받는 게 아닙니다. 갑도요. 그러니까 관리단 입장에서는 얘를 찾아내든 받아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새로운 소유자는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를 승계한다는 거. 공용부분 체납관리비입니다. 5번 X. 78번 역시 집합건물 1. 대지사 보세요. 여기 예를 들어서 101호 구분소유권을 갖고 있는 갑이 있고요. 요 구분소유권의 타자본 대지사용권은 을이 갖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그냥 일반 건물로 생각하면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다 이런 뜻이에요. 이럴 때 보통의 경우에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고 건물이 무단 건물이라면 즉 건물 소유자가 땅에 대해서 아무런 권리가 없다면 철거돼야 되겠지만 이 아파트는 요것만 철거하는 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대지에 대해서 권리를 갖고 있는 자가 대지에 대해서 아무런 권리가 없는 구분소유자의 그 구분소유권을 시가로 팔아라. 철거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시가 매도 청구할 수 있는 기회를 집합건물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대지 사용권 따위가 없는 구분소유자가 있을 때 그 전유 부분을 철거할 권리를 가진 자, 즉 대지에 대해서 권리를 갖고 있는 자가 이 철거를 안 되니까 이거 철거하면 건물이 옆에 구멍이 뻥 뚫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철거가 아니라 구분소유권의 시가 매도 청구 팔아라 청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게 1번입니다. 2번은 아주 단순화시키세요. 예를 들어서 101호가 있고요. 이게 경매가 돼요. 그럼 이걸 경락받은 사람은 구분 소유권만 취득하는 게 아니라 대지 사용권도 취득을 합니다. 우리 판례 할 때. 이 대지 사용권이란 구분 소유권을 위해서 꼭 필요한 권리잖아요. 만약에 대지 사용권 따위가 없는 사람은 이 101호를 소유하기 위해서 이 땅을 지나다닐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사용수익하는 게 불가능해져요. 그래서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은 일체적으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전유 부분에 설정된 저당권 따위가 실행돼서 전유 부분에 대한 구분소유권을 낙찰받은 사람은 모두 취득한다. 대지사용권도 당연히 취득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게 2번. 따라서 2번 X. 3번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으로 하여 별도의 조직행위 없이 관리단은 당연히 성립하는 단체인 반면에 관리인은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 선임하도록 되어 있어요. 따라서 우리 뭐 가끔 이렇게 아파트 같은 건 집합건물 같은 거 한 10세대 안 되는 한 뭐 6세대 특히 다세대 이 집합건물이죠. 다세대 한 6세대 있어요. 그럼 구분소유자가 6명밖에 없죠. 그럼 관리인 없어도 돼요. 집합건물상 관리인 없어도 됩니다. 관리인은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 선임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아니죠. 4번은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 원칙적으로 분리처분할 수 없다. 5번은 아파트에 하자가 있다. 근데 이게 전유 부분에 발생한 하자인지 공용 부분에 발생한 하자인지가 애매하더라. 공용 부분에 존재하는 걸로 추정. 조문 암기. 공용 부분에 존재하는 걸로 추정. 79번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변제기 후에 가등기 담보권 실행 절차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어요. 변제기 후에 실행을 통지하고 2달이라는 청산기간이 지나고 그 다음에 청산금을 지급하고 본등기함으로써 소유권 취득하죠. 이게 귀속청산 절차의 기본 뼈대입니다. 자, 이럴 때 1. 후순위 권리자가 있을 때 얘는요. 얘는 얘한테도 청산금 통지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얘가 그 청산금에 불만이 있어. 그러면 얘는 청산기간 내에 하나요. 청산기간 지나면 안 돼요. 청산기간 내에 하나요. 자신의 채권이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특별한 권리를 인정해 줍니다. 그게 1번. 2번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청산금을 통지하지 않았다. 청산금 지급하고 등기 마쳤다. 소유권 취득 못합니다.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먼저는 반드시 이 절차를 밟아야만 돼요. 채권자가. 그러니까 이걸 밟지 않고 아무리 정당한 청산금을 주고 본등기를 했다 하더라도 이 본등기가 무효이기 때문에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2번 X. 자, 채권자는 처분 청산 안 돼요. 가등기 담보권자가 할 수 있는 방법이 2개입니다. 임의경매를 신청하거나 소유권을 자기가 가지고서 청산하는 귀속청산. 이 2가지만 인정되고 가등기 담보권자가 스스로 매각을 해서 매각한 돈으로 채권을 변제하는 귀속청산은 가등기 담보법에서는 절대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3번. 4번 청산금이 만약에 없다. 통지할 때 청산금이 없어요. 없으면 없다는 뜻도 반드시 통지하라. 그래서 청산금 통지는 청산금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통지 자체가 중요합니다. 반드시 통지하라. 4번. 5번 압류 등기 전에 담보 가등기 권리가 매각에 의해서 소멸된다. 무슨 뜻이냐? 쉽게 생각하세요. 지금 토지에 가등기권이 있는데 이게 담보 가등기야. 근데 목적물이 경매가 돼요. 그럼 경매법원은요. 요 놈한테 네 가등기가 청구권 순위 보존 가등기인지 담보 가등기인지를 밝혀라. 담보 가등기라면 채권을 신고하라. 신고하지 않으면 배당에서 제외된다. 만약에 담보 가등기가 아니라면 그 내용을 신고하라 라고 물어봐야 돼. 이걸 최고라고 합니다. 목적물에 대해서 가등기가 되어 있는 목적물에 대해서 경매가 신청이 되면 경매법원은 가등기권자에게 담보 가등기라면 채권을 신고할 것을, 담보 가등기가 아니면 그 내용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하고요. 담보 가등기권자에 대해서는 신고하지 않으면 배당에서 제외된다 라는 것을 최고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당연히 5번에 경매법원에 채권을 신고한 경우에만 변제를 받겠죠. 얘가 만약에 신고하지 않으면 배당에서 제외 이렇게 됩니다. 채권을 신고하지 않으면 논리상 배당해 줄 수도 없어요. 채권액을 모르는데 어떻게 배당을 해줍니까? 그렇죠? 80번 부동산 실거주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갑은 을에게 소유 토지를 매각하고 을은 대금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을의 친구인 병은 을의 매수 토지를 병 명의로 등기하는 것을 허용했다. 자, 말이 좀 베베 꼬여 있지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을과 갑이 매매계약을 했다. 얘가 매도인이다. 얘가 매수인이다. 근데 매매계약을 하기 전에 을의 친구인 병은 등기를 자기 명의로 하는 걸 허용했다. 그럼 요 둘 사이에 병의 이름을 빌리기로 하는 약정이 있는 거죠. 명의신탁 약정. 그리고 그 약정에 터져봐 매도인에게 부탁을 해서 등기를 이렇게 넘겨준 거죠.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이죠. 3자간 명의신탁, 중간생략형 명의신탁. 자, 3자간 명의신탁, 중간생략형 명의신탁 게임 끝났어요. 이렇게 어떤 명의신탁인지만 밝혀지면 자, 3자간 명의신탁 약정 무효, 등기 무효, 소유권은 여전히 매도인에게, 그리고 매매는 유효, 딱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1번 을이 병의 이름을 빌어 등기하기로 한 약정은 무효다. 무효니까 갑이 소유권자다. 그래서 갑은 이 등기 말소 청구하거나 진정명해보면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갑이 소유자니까. 2번 병 등기도 무효다. 약정도 무효, 등기도 무효. 갑의 선악을 묻지 않고 등기도 무효. 2번 X. 그러나 3번 매매계약은 유효하니까 여전히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을은 갑을 대위하여 병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고요. 3번 5. 4번
병명의로 이전 등기가 된 다음에 둘이 혼인을 했어요. 법률혼. 그러면 그때부터 부실법이 적용이 안 되죠. 혼인했다. 법률혼. 그때부터 부실법이 적용 안 되니까 왜요? 우리 부실법에 보면 신탁자와 수탁자가 종중원, 법률혼 배우자, 종교단체 산하조직 이런 관계에 있을 때는 조세를 포탈하거나 강제집행을 면탈하거나 법령상 제한을 회피하거나 이런 목적이 있을 때만 부실법을 적용한다 그랬어요. 따라서 그런 목적이 지금 없어요.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 그렇다면 맞나? 예, 5번을 보고 있는 거군요. 혼인을 했다. 그런데 그런 목적이 없다면 부실법이 적용 안 되고 적용 안 되면 이거 유효가 되고 약정 유효가 되고 등기도 유효가 되면서 대내적 소유자는 신탁자 을이 되고요. 대외적 소유자는 수탁자 병이 됩니다. 요게 부실법이 적용이 안 될 때 유효한 명의실택일 때의 법률관계입니다. 5번 옳은 지문이죠. 4번 을병사의 약정을 모르고 을병사의 명의상 약정이 있다는 걸 모르고 병등기를 신뢰하여 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제3자. 자, 부실법이 적용이 되든 부실법이 적용이 안 되든 기본이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수탁자와 거래한 제3자는 선, 악,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명의상 약정이 있다는 걸 알았든 몰랐든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런데 4번은 지금 선이라고 돼 있죠. 선이라고 돼 있으니까 당연히 소유권을 취득한다 라고 해야죠. 그래서 틀린 거 2번. 그래서 여기 중간생략 명의신탁도 법률관계 빨갛게 되어 있는 게 기본이 되는 거예요. 요걸 기본으로 해서 몇 가지 이렇게 추가되는 것들을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계약 명의신탁과 같이 구별해가지고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됐지요? 그래서 80번까지 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한 50점이 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해설만 휙 보지 마시고 그 각각의 문제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교과서를 찾아보든 어떤 걸 보든 눈으로 확인하거나 또는 거기에 해당되는 인강 5, 6월달 기본 핵심 마무리 인강이 있어요. 그걸 들어보거나 해서 반드시 자기 걸로 소화를 시켜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5회차 모의고사 해설이 끝났고요. 6회차에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뵙겠습니다. 네, 있었습니다.